현업에 계신 엔지니어 여러분, 그리고 IT 전문가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를 딥다이브 해볼 겁니다. 바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아키텍처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보죠.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 서비스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모델들을 추론, 즉 인퍼런스 단계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컴퓨팅 비용과 전력 소모, 혹시 체감해 보셨나요? 사실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것도 엄청난 리소스가 들지만 진짜 무서운 비용 청구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API를 호출할 때 날아옵니다.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서버 유지비랑 전력 비용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존 컴퓨팅 아키텍처의 한계를 넘어 오직 AI 연산만을 위해 태어난 이 거대한 추론 엔진, NPU의 구조를 코드와 하드웨어 레벨에서 샅샅이 해부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GPU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굳이 NPU가 따로 필요해? 현업 개발자분들이라면 GPU의 그 강력한 병렬 처리 능력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전력 장벽과 대역폭 장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GPU는 기본적으로 범용적인 그래픽 렌더링을 위해 태어난 프로세서잖아요. 물론 딥러닝 연산에 아주 훌륭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딱 AI 추론이라는 특정한 목적 하나만 놓고 보면 불필요한 제어 로직이나 아키텍처 오버헤드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범용성이라는 장점이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작업이든 다재다능하게 해내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범용성을 과감히 버리고 극도로 전문화된 아키텍처적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NPU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NPU가 AI 시대에 어떻게 최적화되었는지 짚어본 다음 코어 연산 아키텍처의 내부를 열어볼 거고요. 이어서 NPU의 압도적 효율을 만드는 양자화와 희소성 가속 기술, 그리고 메모리 계층 구조와 컴파일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PU, GPU, NPU를 아키텍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I 시대를 위한 NPU의 최적화, 그 근본적인 문제 접근법부터 살펴보죠. 딥러닝 알고리즘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거대한 행렬들의 곱셈과 덧셈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하드웨어는 이렇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계산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병목 현상을 겪게 되죠. NPU는 이 근본적인 문제 공간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딥러닝을 병렬 태스크로 아예 분해해버린 거예요.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반적인 CPU가 소수의 초엘리트 작업자가 책상에 앉아서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하나씩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라면 NPU는 거대한 산업용 공장의 멀티태스킹 조립 라인과 같습니다. 복잡한 신경망을 아주 단순한 작업 단위로 완전히 쪼개버린 다음 수만 명의 작업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의 부품만 미친 듯이 조립해내는 거죠. 단순한 작업자들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해 데이터를 쉴 새 없이 공급받으면서도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는 극한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조립 공장의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번째로 핵심 엔진인 코어 연산 아키텍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드웨어의 뚜껑을 직접 열어보죠. 기존 프로세서들과 NPU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분짓는 근본적인 엔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 유닛은 맥, 즉 MAC라는 곱셈 누산 연산기입니다. 딥러닝 연산은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는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NPU는 이 연산을 단 1클럭 사이클 만에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단 1클럭 사이클이요. 놀랍죠? 게다가 이런 MAC 유닛이 칩 안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단위로 묶여서 거대한 2D나 3D 형태의 배열, 즉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이룹니다. 텐서 단위의 거대한 수학적 행렬 연산을 물리적인 하드웨어 차원에서 통째로 병렬 처리해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MAC 배열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바로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입니다. 일반적인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계산할 때마다 매번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쓰고 해야 하잖아요. 이게 대역폭과 전력을 엄청나게 깎아먹거든요. 하지만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에서는 한번 가져온 가중치나 출력값을 연산기 내부 레지스터에 꽉 고정해둡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만 그 사이를 물 흐르듯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규칙적으로 통과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산되는 거죠. 아까 들었던 공정 비유로 치면 작업자들이 부품 가지러 매번 창고에 갈 필요 없이 컨베이어 벨트가 알아서 부품을 작업자들 앞으로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작업자들은 도구를 내려놓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계속 조립만 하니까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과 대역폭의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완벽한 구조인 거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압도적 효율의 비결, 양자화 및 희소성 가속 기술입니다. NPU가 이토록 경이로운 전력 비율을 달성하는 비결은 사실 엔지니어링 트레이드오프에 있습니다. 현업에서 AI 모델을 배포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개념이죠. AI 모델을 처음 학습시킬 때는 미세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위해 FP32 같은 고정밀도 32비트 부동소 수점 연산을 씁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이 완전히 끝난 모델을 현업 서비스에서 추론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높은 정밀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NPU는 데이터를 INT8 같은 8비트 정수로 압축해서 변환하는 양자화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정확도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데이터 크기가 4분의 1로 확 줄어드니까 대역폭 한계도 가뿐히 극복하고 성능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업 환경에서는 발열이 줄고 서버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적 임팩트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희소성 가속 기술까지 들어갑니다. 신경망에서 렐루 같은 활성화 함수를 거치고 나면 행렬 안에 0이라는 값이 무수히 생겨나잖아요. 어차피 0을 곱하면 결과는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NPU는 하드웨어 레벨에서 행렬에 0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싹 감지하고 이 연산을 아예 과감하게 스킵해 버립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만 계산해서 불필요한 연산 사이클 낭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단위 아니라 칩 아키텍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빨라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시선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시스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메모리 계층과 컴파일러입니다. 물리적인 실리콘 칩을 넘어 메모리단을 한번 볼까요? NPU 내부에는 대용량 초고속의 스크래치 패드 SRAM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수많은 레이어로 되어 있고 앞 레이어의 결과물이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만약 이 중간 데이터를 매번 칩 외부의 메인 메모리, 즉 D램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게 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게 바로 레이턴시 지옥입니다. NPU는 이 대용량 온칩 SRAM 덕분에 신경망 레이어 간의 중간 데이터를 칩 밖으로 전혀 빼지 않고 칩 내부에서 직접, 그것도 초고속으로 전부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스택과 AI 컴파일러의 역할 때문인데요. 과거 C++나 쿠다를 다룰 때처럼 개발자가 스레드나 메모리 할당을 로우 레벨에서 직접 튜닝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AI 모델을 싹 분석하고 노드를 통합해서 메모리를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예쁘게 쪼개서 NPU에 할당해주는 이 모든 복잡한 스케줄링 과정을 AI 컴파일러가 전담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구조가 특정한 연산 그래프에 맞춰 고정되어 있다 보니 컴파일러가 코드를 하드웨어 언어로 얼마나 스마트하게 번역하고 분할해 주느냐가 NPU 성능의 100%를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기술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프로세서들을 종합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프로세서의 구조적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우선 코어 아키텍처부터 보죠. CPU가 소수의 뚱뚱한 코어, 이른바 팻코어를 가지고 명령어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GPU는 수천 개의 얇은 코어로 스레드 처리량을 극대화합니다. 반면 NPU는 오직 거대한 맥 어레이 하나로 승부를 봅니다. 타겟 자체가 아예 텐서 연산의 전력 대기 성능 극대화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연산 단위를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CPU는 스칼라, GPU는 벡터 단위라면 NPU는 텐서, 즉 행렬 자체를 통째로 집어넣고 처리합니다. 병렬성의 기준이 명령어 단위나 스레드 단위가 아니라 데이터 레벨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CPU와 GPU는 하드웨어적인 분기 예측이나 멀티스레딩 같은 복잡한 제어 로직이 칩 내부에 남아있지만 NPU는 제어 로직을 오직 소프트웨어 스케줄링, 즉 앞서 말씀드린 컴파일러에게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구조적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 와닿으시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NPO라는 이 경이로운 아키텍처는 막대한 AI 연산 성능과 극한의 전력 효율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엔지니어들은 기존처럼 하드웨어를 세밀하게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컴파일러에게 내어주어야만 하는 거대한 트레이드오프를 겪게 되었죠. 하드웨어 제어권이 온전히 컴파일러로 넘어가는 이 AI 시대에 시스템을 설계하고 배포하는 우리 IT 전문가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NPO가 주도할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 시대에 여러분의 새로운 무기는 무엇이 될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